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날 그 전화 한 통부터였을 거예요. 한여름 땡볕이 쨍하게 내리쬐던 오후였는데 제 귀엔 그 열기 대신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맴돌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뭐랄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죠. 엄마는 오랜 시간 아프셨고 그 병과의 싸움은 엄마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지치게 했으니까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이젠 정말 피할 수 없는 커다란 벽이 되어 제 앞에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은 마치 꿈속 같았달까요?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 저는 상복을 입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어요. 수많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주하는데 다들 슬픔과 위로, 그리고 뭐랄까, 알 수 없는 연민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물론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형식적인 인사치레처럼 들리는 목소리들은 때론 소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죠. 아마 그때 저는 엄마의 부재를, 그 사라짐을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바쁘게 움직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 자신도 슬픔에 잠긴 척하는 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이 떠난 텅 빈 공간에 제가 홀로 남겨졌을 때였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가 정말로 안 계시다는 사실이 현실로 확 와닿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차가운 공기라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고 심장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죠. 엄마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물건들, 엄마의 숨결이 스며든 집안 곳곳이 저를 핥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벽에 걸린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그 웃음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어제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죠. 결국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더군요. 그 슬픔이 온몸을 잠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친정집 거실에서 잠들었어요. 엄마가 생전에 덮으시던 이불을 끌어안고 엄마의 향기를 맡으려고 애썼죠. 옅게 남아있는 섬유연화제의 냄새가 엄마의 치치처럼 느껴져서 이불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그렇게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엄마는 활짝 웃으면서 저를 불렀어요. 아가, 왜 이렇게 서글픈 표정을 짓고 있니? 세상은 아직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단다.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했고 그 온기에 저는 한없이 울었답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베개는 이미 축축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려 있었어요.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둑지난 제 마음속은 더 깊은 어둠에 잠긴 듯했죠. 친정집은 마치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박물관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엄마가 늘 드시던 영양제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엄마가 아끼던 오래된 그릇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마당 한켠에는 엄마가 직접 심어 가꾸던 작약이 막 예쁘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이 엄마의 손길, 엄마의 채취, 엄마의 온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풍경이었죠. 제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 엄마의 모든 시간이 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절도 슬프게 만들었답니다. 엄마는 정말 이 세상에 안 계신단 말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죠.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이 지나도 저는 친정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엄마가 언제든 방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만 같아서 혹시라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마가 찾아와 저를 찾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밤에는 엄마가 잠들었던 방에서 잠을 청했고 낮에는 엄마가 앉으시던 안나기자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은 괜찮냐며 안부를 물었고 남편은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 거냐며 조심스럽게 재촉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 공간에 머물고 싶었답니다.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집에서
엄마를 조금 더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현실이 저를 팍 하고 핥히더군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절 옥죄해왔어요. 엄마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었죠. 그건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고 새로운 문제들을 툭 던져주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상실의 슬픔에만 잠겨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깨달아가고 있었답니다. 슬픔은 어쩌면 그때 저에게는 사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했어요. 마음속엔 여전히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아픔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위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얹어지는 기분이었달까요? 동생과 함께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속에는 엄마가 즐겨 입던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고 서랍 속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엄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저는 엄마와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어릴 적 엄마가 저를 위해 직접 만들어주셨던 인형,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엄마가 사주셨던 시계, 결혼할 때 엄마가 손수 골라주셨던 예물, 그 모든 물건들이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물건 하나하나의 어린 추억들을 더듬다 보니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리하는 내내 동생과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각자의 슬픔을 감당하면서 엄마의 흔적들을 더듬을 뿐이었죠. 가끔은 같은 물건을 동시에 발견하고 서로를 바라보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 없이 엄마와의 이별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간직할 것은 간직하며 엄마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엄마를 온전히 떠나보내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죠. 집안 곳곳을 정리하면서 저는 엄마가 얼마나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작은 물건 하나도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서류들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죠. 엄마의 그 꼼꼼함은 사실 저에겐 늘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엄마의 살아생전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죠. 너는 왜 이렇게 칠칠지 못하니? 잔소리처럼 들렸던 엄마의 목소리가 이제는 따뜻한 격려처럼 들리는 이상한 기분이었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정리 끝에 친정집은 비로소 살림의 공간에서 엄마의 유산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돌아올 공간이 아니라는 현실이 다시금 저를 아프게 했죠.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사랑과 추억, 그리고 지혜라는 값진 유산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이어갈지는 이제 온전히 저의 몫이 된 거죠. 그렇게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슬픔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는 저의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공감을 안겨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엄마의 유품 정리를 어느 정도 마쳤을 때였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불쑥 고개를 들더군요. 친정집. 이젠 더 이상 엄마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와 동생은 머리를 맞대고 정말이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모와 삼촌 등 친지들의 의견도 정말 분분했죠. 누군가는 엄마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 잘 보존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요.
다들 맞는 말인데 어느 쪽이든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가슴 한켠에는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미안함과 죄책감이 일었지만 다른 한켠으로는 현실적인 부담감에 어깨가 정말 무거웠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친정집을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정했어요. 재산 상속 문제도 복잡했고 당장 저희가 이 집에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오니까요. 무엇보다 엄마가 떠난 빈집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엄마를 더 슬프게 하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늘 깔끔하고 생기 넘치는 것을 좋아하셨거든요. 텅 빈 채로 먼지만 쌓여가는 집을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합의를 마치고 저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친정집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저 김 여사님 큰딸이에요. 아이고, 따님 어떻게 지내세요? 김 여사님 일은 정말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부동산 김 사장님은 친정 엄마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셨어요. 엄마 살아생전에도 집수리 문제나 동네 소식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단 말이죠.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기야 제가 이런 전화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테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 집을 내놓으려고요. 제 말에 김 사장님은 아주 잠시 침묵했어요. 아마도 그 침묵 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 들으니 착착하셨겠지 싶었죠. 네, 그러시군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좋은 분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의 목소리는 한층 더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저는 김 사장님께 친정집의 상황과 우리가 원하는 대략적인 가격대, 그리고 언제쯤 집을 보여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했어요. 김 사장님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지셨고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홀가분하면서도 동시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제 정말 엄마와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후 저는 친정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어요. 어차피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제가 계속 머무는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대신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의 남은 유품들을 정리하고 상속 문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법률사무소에도 연락해 상속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구했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 친정엄마가 남긴 재산은 얼마나 되냐, 그 집은 어떻게 할 거냐며 정말이지 노골적으로 캐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얼버무리곤 했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불편하고 솔직히 불쾌했어요. 엄마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저에게 재산 얘기부터 꺼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뭐랄까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부동산에서는 몇 차례 집을 보러 다녀갔다는 연락이 왔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혹시라도 흠이 잡힐까봐 노심초사했어요. 친정집이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져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벌거벗겨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누군가에게 팔린다는 사실이 마치 엄마의 영혼을 파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 것을.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따님, 저번에 집 보러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약까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심 기뻤답니다.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잡고 싶었어요. 엄마의 유산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저도 이제는 진정으로 엄마를 떠나보내고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피어나는 듯 했답니다. 이 집이 팔리면 엄마와의 이별이 비로소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이 엄마의 또 다른 유언을 따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늘 제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부동산과의 통화 이후 저는 친정집을 다시 한번 찾았어요. 이제는 곧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싶어서였죠. 거실을 맴돌고 엄마의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마당의 작약은 더욱 풍성히 피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엄마의 속삭임처럼 들리더군요. 이 집은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엄마와의 모든 추억이 깃든 삶의 공간이자 이제는 제가 홀로 서야 할 미래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 같았죠.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지만 그 예감이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이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제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답니다. 친정집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듯 저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친정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그 충격이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생생하게 떠오른답니다. 그건 마치 제가 평생을 사랑하고 지켜왔던 엄마의 온기가 가득한 이 소중한 공간이 한순간에 낯선 이들의 손에 더럽혀진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떡하니 앉아있는 그 모습도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더 가슴 아팠던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버젓이 이 집의 딸인데도 너무나도 태연하고 오히려 제가 왜 여기 있냐는 듯한 그런 염치 없는 눈빛들 말이죠. 정말이지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 거예요. 아니, 아마 많이 떨렸을 겁니다. 제 친정집 가서 제 허락도 없이 이렇게나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 정말이지 이 무슨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시츄에이션이냔 말이죠.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꿈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누가 나에게 장난을 치는 건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왔는데도 전혀 방황하는 기색 없이 그 특유의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아이고 아가 왔니? 우리가 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이모님들도 다 너 본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다렸다고요? 기다렸으면 미리 저한테 연락 한 통이라도 했어야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저 난장판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래, 지금은 아니야. 지금 여기서 내가 감정을 폭발시키면 저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만 더 신날 거야. 나는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해.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거실은 정말이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난장판이었어요. 제가 아끼고 가꾸던 친정집 마루에는 배달 음식 봉투와 온갖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죠. 족발 뼈다귀가 뒹굴고 치킨 조각이 나뒹굴고 기름때 묻은 종이컵들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더군요. 상상이나 되세요? 엄마가 얼마나 깔끔한 분이셨는지 아신다면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는 평생을 이 집을 쓸고 닦고 가꾸셨는데 바닥에는 맥주캔과 일회용 컵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심지어는 이불 위에 흘린 김치 자국까지 보이더군요. 마치 누가 봐도 흥청망청 잔치를 벌인 듯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들어와서는 심지어 외부인들까지 불러들여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얼마나 깔끔한 분이셨는지, 이 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죠. 정말이지 엄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퍼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엄마의 흔적이 이렇게 더럽혀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냈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낯선 사람들은 글쎄요, 시어머니의 오랜 동리 친구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딱 봐도 5분은 넘게 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진정 엄마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 너희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나중에 우리도 여기서 놀러와서 편하게 지내도 되겠네. 집 참 좋다. 마당도 넓고 방도 많고 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친정엄마의 죽음을 마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구실로 삼는 듯한 그 발언에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왠지 모르게 탐욕스러운 기색이 스치더라고요. 제가 들어선 후에도 한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아가, 너도 여기 앉아서 같이 점심이나 먹으렴. 네 엄마 제사상 차릴 때 쓸 그릇도 좀 보고 있었단다. 하고 권했지만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죠. 제 친정집이 이렇게 더럽혀진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밥 한 술 뜨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남편은 글쎄요. 그 순간 남편은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본 모습 중에 가장 비겁하고 한심한 모습이었달까요? 제가 따져 묻는 동안 남편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눈을 피할 뿐이었어요.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전혀 헤아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시동생 내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자신들끼리 속닥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시동생에게 형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묻자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아이고 형수님, 어머니가 그냥 좋은 일 하시려고 라며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들의 침묵과 외면은 제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어요. 이건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선 명백한 침범이었거든요. 제 친정집에 대한,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무례하고 파렴치한 침범이었죠. 엄마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저에게 또다시 이렇게 큰 상처를 주는 그들의 행동이 정말이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게 내 가족이라고? 내가 이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머리가 치끈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온몸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사랑하는 엄마의 집인데, 제가 이 집의 엄연한 주인인데 왜 저는 이들의 무례함 앞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 걸까?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자괴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도 아픈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무례한 잔치를 어떻게 끝낼지, 그리고 이 상황을 빌미로 시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하고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고맙지만 오늘은 좀 그렇네요. 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은 제가 좀 힘이 드네요. 라고 말했죠.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모두 내쫓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침묵 속에서 다음 수를 고민했어요. 제 친정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앞으로 제가 겪게 될 혼란과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 남편의 방관, 시동생 내위의 염치 없음,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었어요. 이건 그동안 제가 외면하고 참아왔던 시댁과의 부당한 관계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라는 걸 깨달았죠. 차분한 표정 아래
저의 심장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이 잔치 끝은 분명 소갈이 될 거라고 저는 그날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불길하면서도 동시에 강렬한 예감이 들었죠. 친정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그 충격이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생생하게 떠오른답니다. 그건 마치 제가 평생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던 엄마의 온기가 가득한 이 소중한 공간이 한순간에 낯선 이들의 손에 더럽혀진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떡하니 앉아있는 그 모습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더 가슴 아팠던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버젓이 이 집의 딸인데도 너무나도 태연하고 오히려 제가 왜 여기에 있냐는 듯한 그런 염치 없는 눈빛들 말이죠. 정말이지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 거예요. 아니, 아마 많이 떨렸을 겁니다. 제 친정집에서 제 허락도 없이 이렇게나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 정말이지 이 무슨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시츄에이션이냔 말이죠.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꿈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누가 나에게 장난을 치는 건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왔는데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 특유의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이고, 아가 왔니? 우리가 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이모님들도 다 너 본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기다렸다고요? 기다렸으면 미리 저한테 연락 한 통이라도 했어야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저 난장판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래, 지금은 아니야. 지금 여기서 내가 감정을 폭발시키면 저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만 더 신날 거야. 나는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해.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거실은 정말이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난장판이었어요. 제가 아끼고 가꾸던 친정집 마루에는 배달음식 봉투와 온갖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죠. 족발 뼈다귀가 뒹굴고 치킨 조각이 나뒹굴고 기름때 묻은 종이컵들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더군요. 상상이나 되세요? 엄마가 얼마나 깔끔한 분이셨는지 아신다면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는 평생을 이 집을 쓸고 닦고 가꾸셨는데 바닥에는 맥주캔과 일회용컵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심지어는 이불 위에 흘린 김치 자국까지 보이더군요. 마치 누가 봐도 흥청망청 잔치를 벌인 듯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들어와서는 심지어 외부인들까지 불러들여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얼마나 깔끔한 분이셨는지, 이 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죠. 정말이지 엄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퍼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엄마의 흔적이 이렇게 더럽혀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냈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낯선 사람들은 글쎄요, 시어머니의 오랜 동네 친구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딱 봐도 5분은 넘게 온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 너희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나중에 우리도 여기서 놀러와서 편하게 지내도 되겠네. 집 참 좋다. 마당도 넓고 방도 많고.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친정엄마의 죽음을 마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구실로 삼는 그 발언에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왠지 모르게 탐욕스러운 기색이 스쳐들어가더군요.
제가 들어선 후에도 한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아가, 너도 여기 앉아서 같이 점심이나 먹으렴. 네 엄마 제사상 차릴 때 쓸 그릇도 좀 보고 있었단다. 하고 권했지만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죠. 제 친정집이 이렇게 더럽혀진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밥 한 술 떼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남편은, 글쎄요. 그 중간 남편은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본 모습 중에 가장 비겁하고 한심한 모습이었달까요? 제가 따져 묻는 동안 그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눈을 피할 뿐이었어요.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전혀 헤아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시동생 내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자신들끼리 속닥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시동생에게 형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묻자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아이고 형수님, 어머니가 그냥 좋은 일 하시려고 라며 말을 얼버무려더군요. 그들의 침묵과 외면은 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어요. 이건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선 명백한 침범이었거든요. 제 친정집에 대한,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무례하고 파렴치한 침범이었죠. 엄마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저에게 또다시 이렇게 큰 상처를 주는 그들의 행동이 정말이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게 내 가족이라고? 내가 이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온몸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사랑하는 엄마의 집인데, 제가 이 집의 엄연한 주인인데, 왜 저는 이들의 무례함 앞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 걸까?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자괴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도 아픈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무례한 전치를 어떻게 끝낼지, 그리고 이 상황을 빌미로 시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하고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고맙지만 오늘은 좀 그렇네요. 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은 제가 좀 힘이 드네요. 라고 말했죠.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모두 내쫓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침묵 속에서 다음 수를 고민했어요. 제 친정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앞으로 제가 겪게 될 혼란과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 남편의 방관, 시동생 내외의 염치 없음,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었어요. 이건 그동안 제가 외면하고 참아왔던 시댁과의 부당한 관계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죠. 차분한 표정 아래 저의 심장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이 잔치, 끝은 분명 소각이 될 거라고. 저는 그날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불길하면서도 동시에 강렬한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분들을 불러놓고 제 친정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자랑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답니다.
아이고, 따님. 이젠 이 집 다 네 거 되는 거 아니냐? 부럽다, 부러워. 이제 우리도 여기 종종 놀러 와서 편하게 지내도 되겠네. 집 참 좋다. 마당도 넓고 방도 많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제게 눈치 없이 너스레를 떨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한 그들의 태도에 제 속은 들끓었죠. 친정엄마의 죽음이 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인데 그들에게는 그저 재산을 탐낼 수 있는 기회로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짐승들 같았어요. 어머니, 이 집은 아직 명의 이전도 안 된 상태고 상속 문제도 복잡해요.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명백한 무단 침입이에요. 제가 김 사장님께 연락해서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최대한 이성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썼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을 휘휘 저으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아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 네 친정엄마가 자식한테 남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미리 와서 살펴보고 어디 쓸만한 건 없나 봐두는 게 다 너희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 나중에 너희가 이 집 팔고 나면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좋은 기회에 와보겠니? 부동산에 내놨다고? 그럼 잘 됐네. 우리가 미리 봐두면 나중에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지 않겠니? 쓸만한 것.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이들은 제 친정엄마의 유품을, 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쓸만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온통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저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역겨웠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어요. 그들은 제가 들어선 후에도 자리를 뜰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아이고, 친정엄마 가시고 힘들었겠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좋은 집 남았으니 힘내라. 이 집 참 좋다. 명 위로랍시고 말하는데 그 위로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결국 제 친정집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제가 이 집에 혼자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제게 이 집 마당도 넓고 좋네. 나중에 여기서 고기 파티라도 하자. 방도 많아서 손님들 오면 닭 좋겠다. 우리 친척들 다 불러도 되겠어. 같은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더군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집에서 왜 당신들이 고기 파티를 하고 친척들을 불러?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계속해서 친정엄마의 재산 목록을 캐물었어요. 현금은 얼마나 있었니? 땅은 없니? 아파트도 있었다며? 은행에 돈은 얼마나 넣어놨니? 빚은 없었니? 네 동생이랑 둘이서 다 가지려 들지 말고 시댁에도 좀 나누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 남편이 우리 아들인데 당연히 우리 목도 있는 거지. 너희 둘만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이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시댁이 친정엄마의 유산에 대해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뻔뻔함이었죠. 시어머니는 심지어 네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죽어서라도 덕 좀 봐야지 않겠니? 우리 아들 먹여 살리려면 네 친정돈이라도 있어야지. 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경고음이 울렸답니다. 제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단 한마디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눈으로 제발 좀 말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그저 저를 외면할 뿐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때 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참고 이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 이 사람은 평생 나의 편이 될 수 없겠구나. 이 사람은 시어머니의 아들일 뿐 나의 남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침묵은 저에게는 가장 큰 폭력이었답니다. 시동생 내위도 정말이지 염치 없음의 극치였어요. 평소에도 연락 한 통 없다가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돈이 필요할 때만 슬그머니 연락해오는 사람들이었죠. 친정엄마 장례식 때도 형식적인 조문만 하고는 일찍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그날 친정집 잔치에는 어찌나 열심이던지 제가 들어선 후에도 자신들끼리 웃고 떠들며 딴청을 피우는 모습에 저는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들은 제가 엄마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 왠지 모를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호시탐탐 노리는 듯한 그런 불쾌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이 집의 재산을 물어뜯으려는 굶주린 짐승들 같달까요? 저는 그때 직감했죠. 이들은 결코 제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시동생 아내는 심지어 제게 다가와서 형님, 이 집 혹시 안 팔리면 저희한테 싸게 넘기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도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는데 라며 농담 섞인 진담을 던지기까지 하더군요. 그들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이지 극한의 고통을 느꼈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으니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그들은 제 슬픔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엄마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탐욕은 저에게는 물론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저를 갉아먹는 독버섯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제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들이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제 삶을 그들에게 휘둘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과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동안 쌓여왔던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가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완전히 폭발한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피고 엄마의 유산을 지피기 위해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아니,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래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저를 지배했어요. 더 이상은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죠.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어요. 친정집에서 벌어진 그 잔치 이후 저는 정말이지 며칠 낮밤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남편의 비겁한 뒷모습, 그리고 염치 없이 친정집을 헤집고 다니던 시동생 내위의 모습이 아른거렸죠. 엄마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큰 상처를 받으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없이 자문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늘 강인하고 현명한 분이셨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자신을 지키고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엄마는 저에게 너 자신을 지키고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남겨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부당함을 끝내고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법이었어요. 저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죠. 시댁 식구들이 친정 엄마의 유산을 탐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였으니까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 상속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 늦도록 관련 기사와 법률 상담 사례들을 읽고 또 읽었죠. 그러다 우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어렴풋이 감이 잡히더군요. 그리고 무단 침입이라는 단어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 허락도 없이 친정집에 들어와 잔치를 벌인 것은 명백한 무단 침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이거다.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제 친정집에서 한 행동, 그리고 당신 가족들이 한 행동, 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당신이 나에게 사과하고 당신 가족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 그 이야기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 어머니가 좀 그러실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아주 작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아닌 그의 가족이 우선이구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에서 여러 곳을 검색해보고 후기가 좋은 곳을 신중하게 골랐죠. 변호사님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친정 엄마의 죽음, 시댁 식구들의 무단 침입과 잔치, 그리고 유산을 탐내는 시어머니의 발언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해자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건 명백한 상속권 침해와 무단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답니다. 드디어 제 편에 서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친정 엄마의 유언장이 있는지, 형제 자매는 있는지,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에 들어온 증거가 있는지 등등.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유언장은 없었고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에 들어온 증거는 아쉽게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지만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우선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 침입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 집을 팔아서 남동생과 절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 집이 팔리면 자신들에게도 돈을 달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피해자분, 혹시 친정 어머님께서 생전에 다른 재산을 처분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거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파트를요?
엄마는 아파트가 없으셨는데요? 변호사님은 제게 친정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여쭤보시더니 잠시 후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친정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매매가 되었네요.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다고?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로 팔렸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아파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팔렸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친정 어머님께서 생전에 시어머니께 아파트를 증여하셨거나 혹은 매매 형식을 빌려 넘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격이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갔다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엄마가 왜 시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주셨을까? 내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친정엄마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서류들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죠. 하지만 동시에 그래,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시어머니의 그 끝없는 야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저는 곧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동생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았죠. 누나, 말도 안 돼.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아파트를 줬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남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저와 남동생은 함께 친정엄마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답니다. 3년 전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시어머니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매매 대금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고 심지어 그 돈이 엄마의 통장에 입금된 기록도 없었죠. 이건 명백한 가장매매였어요. 즉 실제로는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것인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매인 것처럼 꾸몄던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야목은 단순히 친정집에 대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3년 전부터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엄마를 속인 걸까? 오만 가지 의문이 들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어머니가 엄마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는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긴 것이고 그의 비겁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따져 물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지? 엄마 아파트가 당신 엄마 명의로 넘어간 거. 당신이 다 알고 있었지. 남편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제가 모든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얼굴이 하얗게 질려들군요. 그게 엄마가 좀 아프셔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남편은 더듬어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어떤 진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침묵과 외면은 저에게는 가장 큰 폭력이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외면했고, 당신 가족들의 부당한 행동을 방관했어. 심지어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재산을 가로챈 사실까지 숨겼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하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후였거든요. 그의 손길조차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친정집 무단 침입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답니다. 저 자신을 지키고 엄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 저는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반전은 저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각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어요.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제 권리를 찾아 나서는 강인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엄마의 유산은 단순히 돈이나 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해방을 위한 열쇠였답니다. 저는 이제 그 열쇠를 쥐고 제 삶의 새로운 문을 열 준비가 되었어요. 이 싸움의 끝이 어떨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용기와 지혜가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던 그날,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했답니다. 마치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죠. 물론 앞으로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함과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작은 해방감마저 느꼈어요.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변호사님과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일은 친정엄마의 아파트 문제였죠. 변호사님은 3년 전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어머니에게 넘어간 기록이 명백한 가장매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세금을 피하려고 매매인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이 경우 엄마의 다른 상속인인 저와 남동생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엄마의 사망으로 저희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당했으니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취득한 아파트 지분 중 저희 몫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이었죠. 저는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과 말 섞는 것조차 역겨웠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제 의지를 존중해 주시면서도 몇 가지 서류와 증거 자료를 제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정엄마의 모든 재산 목록,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기록,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에 무단 침입해 난장판을 만든 증거들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친정집 무단 침입건은 제가 직접적인 증거를 찍어둔 것이 없었지만 다행히 동네 이웃분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죠. 제가 그동안 이웃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제가 평소 시집살이로 힘들어했던 것을 알고 계셨고 그날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겼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의 증언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시어머니는 변호사님의 소장을 받고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당장 전화를 걸어 네가 미쳤냐? 감히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네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작정했냐? 하고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답니다. 이혼이라도 하려고 작정했냐? 이미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탐욕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 소송만은 제발 거둬줘.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당신이 나를 외면하고 당신 가족들의 만행을 방관할 때 나는 이미 당신을 떠나보냈어.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렸어.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어. 이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 당신이 법적으로 대응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소송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었고 남편은 이혼을 피하기 위해 온갖 가만히설로 저를 회유했죠. 시동생 내위는 제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을 동네방네 퍼뜨리며 저를 폐류나 취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은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고 남동생도 제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함께 싸워주었답니다. 누나,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준 건 돈이 아니라 누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 남동생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아파트를 가장 매매 형식으로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런 곳인데 나쁜 시어머니 만들지 마라 라고 호소했지만 판사님은 단호했어요. 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집 무단 침입건에 대해서도 이웃들의 명확한 증언과 당시 난장판이 된 사진 증거, 나중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찍어두었던 덕분에 시댁 식구들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답니다. 그들은 제 친정집에서 잔치를 벌인 것은 인정했지만 아가를 위로해 주려고 한 것이라며 뻔뻔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죠. 결국 법원은 저와 남동생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아파트 중 유류분 상당액을 저희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친정집 무단 침입건에 대해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재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죠. 재산 분할에서도 저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법원의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 끔찍한 싸움이 끝났구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제 옆에 있던 남동생이 저를 꼭 안아주며 누나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는데 저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소송 결과가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패소 판결에 분노하며 저를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소각 처분.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그 단어처럼 저는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이죠.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저의 남편이 아니었고 저는 그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재판 과정 내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엄마의 유언처럼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냈어요. 그리고 법적 해결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의 존엄성, 저의 자존감, 그리고 저의 행복이었답니다. 부당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그로 인한 해방감, 그것이야말로 친정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과거의 저를 완전히 소각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답니다. 법적 싸움이 모두 끝나고 저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 남편의 무능력, 시동생 내외의 염치 없는 행동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상처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과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저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답니다. 친정엄마의 유산은 단순한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나의 온전한 삶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되어준 거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친정집은 온전히 저와 남동생의 소유가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돌아받은 아파트 지분도 저희 몫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집은 오랜 상의를 끝에 팔기로 결정했고 매매 대금은 남동생과 절반씩 나눴답니다. 남동생은 저에게 누나, 이 돈으로 누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누나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라며 제 몫을 더 많이 가지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엄마의 유산은 저희 둘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 대신 저는 남동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했답니다. 그동안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집이 팔리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 구석구석 둘러봤어요. 엄마의 손때 묻은 가구들은 모두 비워졌고 텅 빈 공간에는 햇살만이 가득했어요. 마당의 작약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죠. 왠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동시에 후련한 기분이었답니다. 이 집은 이제 다른 누군가의 추억으로 채워지겠죠. 엄마는 이제 이 집에 없지만 엄마와의 소중한 기억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엄마, 이제 정말 안녕. 그리고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잊고 지냈던 저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미술학원에 등록했고 한때 즐겨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들었답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주었죠.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갔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죠. 때로는 옛 상처가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답니다. 아가, 세상은 아직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단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죠.
저는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남편은 몇 차례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둥, 후회한다는 둥.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의 연락을 거부했어요. 긴 전화 통화 속에서 그는 제가 얼마나 냉정하게 변했는지 토로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당신이 나를 외면하고 당신 가족들의 만행을 방관할 때 나는 이미 당신을 떠나보냈어.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나 시동생 내외도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법적 싸움에서 패소한 이후 그들은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큰 평화로 다가왔답니다. 소각 처분했던 관계들이 정말이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죠. 그들의 부재가 저에게는 자유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의 이름으로 저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엄마의 죽음과 그로 인해 벌어진 시댁과의 갈등은 저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부당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한 해방감. 그것이 바로 친정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죠. 정말이지 길고도 길었던 싸움이 끝난 지 벌써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친정집에서 시댁 식구들이 벌였던 그 무례한 잔치,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졌던 모든 법적 다툼들. 지금 생각하면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이었답니다. 아마도 엄마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엄마를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은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과 남편의 비겁한 외면, 그리고 시동생 내외의 뻔뻔함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는 듯 했답니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수없이 원망하고 또 원망했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제 안에서 강렬한 외침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엄마의 유산을, 그리고 나의 존엄성을 지켜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부당함에 맞서 싸울 용기, 그리고 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지혜였다는 것을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의 해방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아파트까지 탐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분노는 극에 달했죠. 그들의 탐욕은 정말이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저의 모든 인내심과 미련을 소각 처분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남편의 비겁한 변명을 듣는 것은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돈 때문에 미쳐서 가족을 팔아넘기는 폐륜아라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은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고 남동생은 제 곁에서 굳건히 저의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용기를 믿었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엄마의 딸이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그리고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던 그날, 저는 온몸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승리였어요. 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그들을 향한 분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시원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잔치 혹은 소각. 이 사연의 제목처럼 탐욕의 잔치를 불태우고 나니 비로소 저의 온전한 삶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고요.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저는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딸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저 자신은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섰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꿈이었던 그림 그리기, 책 읽기, 그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붓을 다시 잡았을 때 제 손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실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림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은 저에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죠. 혼자서 떠난 여행은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은 처음에는 조금 외롭고 두렵기도 했지만 곧 새로운 발견과 용기를 주었답니다. 널뛰란 바다를 보면서 제 마음속의 모든 시름을 흘려보냈고 웅장한 산 정상에 서서 저는 그래, 나도 이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도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 자신의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물론 완벽하게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불쑥불쑥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답니다. 아가, 세상은 아직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단다. 그 말씀은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죠. 엄마는 제 곁에 안 계시지만 엄마의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저를 이끌어줄 거예요. 마치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대처럼요. 이혼 후 남편은 몇 차례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둥, 후회한다는 둥.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의 연락을 거부했어요. 긴 전화 통화 속에서 그는 제가 얼마나 냉정해졌는지 토로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당신이 나를 외면하고 당신 가족들의 만행을 방관할 때 나는 이미 당신을 떠나보냈어.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나 시동생 내위도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법적 싸움에서 패소한 이후로는 그들은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들의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큰 평화로 다가왔답니다. 소각 처분했던 관계들이 정말이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죠. 그들의 부재가 저에게는 자유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의 이름으로 저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엄마의 죽음과 그로 인해 벌어진 시댁과의 갈등은 저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부당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와 그로 인한 해방감. 그것이 바로 친정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죠. 이 사연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한 번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분노,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되었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삶은 소중하다는 것을요.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제 저의 삶은 온전히 저의 것이에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저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친정엄마는 비록 제 곁을 떠나셨지만 엄마의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저를 이끌어 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엄마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저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쩌면 엄마는 저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잔치 혹은 소각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탐욕의 잔치를 불태우고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엄마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 저만의 아름다운 삶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